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올 한 해의 막바지여서 그럴까요?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어 라는 자부심보다는 올 한 해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더 커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쫓기고 일상에 쫓기고 또 이루지 못한 내 꿈에 쫓기면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부쩍 아쉬운 연말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내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회사, 사회가 요구하는 그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혹은 주변의 다양한 역할의 요구에 나조차도 잊고 있던 나, 그런 내 안에 나를 찾아서 수고했어 라고 토닥여줄 수 있다면 뿌듯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힘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오늘도 5시 브리핑에서는요,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될 거라는 소식과 함께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20대 대선 정국,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법무부가 사면 심사를 시작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우다야 라이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1년 전 오늘 30살의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인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 안 가건물에서 힘겨운 삶을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씀 나눠보겠고요.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는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팀장과 함께 코로나 검사 진단 키트에 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뉴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으로 글 남겨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소식 시작해보죠. 네, 오늘 첫 소식은 당정 내년도 보유세의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당정은 한 가구 한 주택
주택의 보유세의 상한선을 둬서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게 되면 세금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네. 즉 재산세 동결인 건데요.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복지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재산세 동결인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죠? 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부과 대상 중에 1가구 1주택자는 총 1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 고령자는 약 6만 가구 정도 된다며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요. 만약 이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동결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 혜택 기준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뜨겁게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거죠.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까닭은 다른 때도 걱정이 되죠. 국민들이 하여튼간에 자기가 집값이 더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박탈감을 느끼고 폭탄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네. 근데 지금 선거철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예. 누가 뭐래도 전형적인 선거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하고 실제 매매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조금씩 맞추는 방향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네. 멈추겠다는 건데 멈추는 까닭은 딱 하나, 선거 때문. 그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물론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오는 느낌하고 나가는 느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저항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국가의 조세 정책은 일종의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를테면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아예 동결해버리고 음. 하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선 전국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네네.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빅텐트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하셨어요. 네. 네, 2030 세대가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가운데 이대니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신지혜 씨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나오셨는데 그랬죠. 예.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 꼽혀왔습니다. 네. 신 씨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치권의 반페미니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또 윤 후보의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도 날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신씨 영입에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서 향후 젠더 갈등이 당내 갈등으로 옮겨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7대 공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 지원 등입니다. 네. 이렇게 총 7개인데요. 먼저 이 후보는 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그런 채무 조정을 실시를 하거나 네. 대환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 원을 목표로 발행을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화하고 체계화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온 국민의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그런 50조 원과 100조 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50조 원 얘기 나왔었고 100조 원 얘기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 짚어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 전에 신재 씨부터 짧게 코멘트를 하면요. 네네. 얼마 전에 이 방송에도 오신 분이어서 비난하긴 좀 그런데 네네. 근데 좀 젊은 분이 좀 더 진취적이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녹색당을 하셨거든요. 그랬었죠. 유럽은 녹색당이 그래도 원내 진입도 하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녹색당이 사회단체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제 한 걸음씩 나가는 중인데 녹색당의 대표로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셨고 또 뭐 이랬던 분이 네. 이제 한 단박에 보수 정당으로 가는 건 좀 너무 전격적이다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씨가 예전에 어떤 여군 출신 문제가 됐던 분 있죠. 조 씨에 대해서 뭐 부러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 거꾸로 그 말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부러지 역할이다가 아니라 장식이다. 예. 잘못하면 소모되기 딱 좋다. 네네. 대선판이라는 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가 죽냐 내가 사냐 이런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동원하기 마련이고 또 소모시키기 딱 좋은 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한 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모두 사실은 자기 욕심이고 또 자기 판단 때문이겠죠. 근데 이왕 정치를 하는 만큼 흔히 얘기하는 대로 초심이랄까요? 뭐 젠더 감수성 이런 걸 잘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네. 과연 그렇게 갈지가 좀 답답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진취적인 젊은이를 하나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악담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결정했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의 주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진 않았을까요? 예. 저 여성 정치 네트워크라는 단체 대표를 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단체 안에서 논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근 활동가들이 이제 반대 성명도 내고 막 이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왕 가기로 했으니 정말 브로치가 아닌 보수 정당의 이를테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그냥 투항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투신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신이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좀 개혁하고 이런 역할. 네네. 하여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델들 중에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서 네, 맞습니다. 대선 예, 예. 국면에서 쓸어 그렇죠. 담는 거에 그냥 쓸려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7대 공약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 잠깐 저는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50조 원을 해야 될지 100조 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당국 판단에 따르면 아마 어렵다고 얘기할 텐데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니라 뭐 세계 인류가 다 그런데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정 투입도 가장 적은 나라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력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당장 50조 원일지 100조 원일지는 정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네. 국가의 역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제대로 한번 가보는 그래서 내 옆에 국가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 믿을 만한 동반자가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번이 5번째인 신년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이번 사면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뭐 이번에 그 사면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상이 될 것 이 얘기는 뭐 계속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니까 말이죠. 네, 다들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오를까 뭐 빠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간 문 대통령이 뇌물 배임 횡령 등 5개 부패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사면 또한 생계형 사범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앞서 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뭐 사면이 필요한 혹은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이렇게
전 대통령 혹은 재벌기업 부회장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될 건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사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기존 특사 기조를 살펴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역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4차례 이뤄진 특사 가운데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신년 특사에만 경제인이 포함됐었고요. 네.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그런 대기업 총수와 경영인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면과 관련돼서 오창익 국장님. 저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누가 됐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관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김영삼 정권 때 이제 사법 처리가 됩니다. 석방된 게 언제냐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시기로서는 김영삼 정권 때였습니다. 일종의 결자 해지라는 아하. 표현을 쓰면서 네네. 당선자 측하고 이제 교감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풀어줍니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면을 하더라도 전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범죄자의 반성입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중에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요. 김대중 씨가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사법 처리 당하고 사형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이제 무기 감형되고 추방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80년대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씁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모욕적이었지만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라도 하여튼 반성하는 폼이라도 보여줬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네네, 그렇죠. 상행해서 보낸 네, 편지예요. 굉장히 슬픈 반성문. 네, 네. 옛날에 천주교 서울교구 주보에도 실리고 그랬었는데 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뭔가 국민들에게라도 아니 뭐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니라도 네네. 반성한다는 얘기는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는. 네, 그런데 아니 국민에게 해야 국민에게죠. 되죠. 예. 근데 국민에 대한 반성을 두 분 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게 진심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주변에 약간의 일탈을 적폐로 몰아갔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불만만 갖고 있는 네네. 거고 MB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와 연동되어 있는 건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예. 절반 이상은 맞아요. 과반수의 예. 국민들이 아이 그래도 좀 고령이고 뭐 음. 고생도 했고 그랬으니 풀어주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푼다기보다도 풀만한 여건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 말고도 한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입니다. 뭐 아하. 국회의원 하다가 뭐 이렇게 저 당 해산도 되고 뭐 내라는 뭐, 네,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했다는 뭐 범죄가 있다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네네. 살고 있으니까 그 그렇죠. 문제도 좀 풀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말고요. 지금 감옥이 과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살인, 뭐 강도, 폭력 이런 범죄들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줄고 있는데도 감옥이 만원인 건 채무 불이행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예. 이게 범죄 명으로는 사기죄지만 하여튼 빚을 못 갚거나 이런 거 자동차 할부인데 뭐 못 갚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특히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저 감옥에 있는 재소자가 돌아가신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자 관리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면회도 안 되고 뭐 운동도 잘 안 시키고 못 시키고 이러니까 좀 위험하지 않은 범죄자랄까 또 생계형 범죄랄까 이런 분들은 대거 풀어줘서 코로나 시대를 함께 건너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사면이라는 거 안에 그 인권이라는 차원이 많이 담겨져 그럼요, 있네요. 그럼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인데요.
이름과 생년월일, 근무지 등은 공개가 됐는데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하고 나이 정도는 동명이인도 많아서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또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각 6개월, 100일에 불과해서 큰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감치명령 신청까지 보통 1년에서 2년에 걸치는 그런 긴 소송 기간도 문제가 되는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법원에서 156명이 양육비 채무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 실제 감치된 건 30명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가부는 출국 금지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채무 액수를 낮추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상 정보가 공개가 정식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뭐 그 사이트 만들어서 오픈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배드 fathers 했죠? 네, 예. 네, 했죠. 양육비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 아니고 내면 고맙고 뭐 안 내면 서운한 돈이 아니라 반드시 내야 할 부모인 사람의 책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든 어떻든 간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양육할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이제 민사 문제로만 풀었는데 잘 안 풀리니까 이런 네. 것들을 국가가 실효적으로 하는 건데 첫째 신상 공개는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러게요.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망신주기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얼굴은 안 보여주니까 망신을 덜 당하는 거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1억 2천만 원을 양육비를 안 줬는데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됐다고 그 압박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당장 내놓을까 하면 물음표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분풀이 망신주기 이런 건 했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진 못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신상 공개 제도는 약간 이렇게 허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출국 금지도 물론 기한이 제한돼 있지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감치는 감옥에 가두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돈을 내게 그건 되거든요.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잘 만들어 나가면 그러네요. 양육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양육비를요. 그 양육비를 안 주면 만약 보통 그 이혼한 전 남편들이 안 주고 아이들은 그 전 아내가 이제 키우는 네, 경우가 키우고 많잖아요. 있고, 예. 그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네. 그럼 뭐 갑자기 애 둘을 뭐 저 경제 활동도 안 하면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면 그렇죠. 일단 양육비를 국가가 좀 대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 대줄 거예요. 그리고 네네. 국가가 남편을 상대로 해서 받아내게 하면 음. 이건 좀 선진적인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개인이 개인하고 싸우는 거 어려운데 답이 없으니까. 상대가 국가라면 네네. 좀 해볼 만하지 않은가 싶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여가부에서 고민해 주기 바란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시스템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네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전기세가 오를까 걱정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적용 기준이 지난 4분기 변동 없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산업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 요인이 발생을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도 조금 동결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 전기요금 동결은 환영합니다. 네. 뭐 쌍손 들어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물가 인상이 예. 가파르게 진행된 상황이니까 그래야 합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1분기 요금을 동결하는 것 뭐 그것만으로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전기요금 체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업에 요금을 내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네네. 분들. 이런 분들이 내는 일반력 전력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뭐 이게 저압이냐 하계냐 뭐 이런 게 있지만 똑같이 저압 하계를 기준으로 하면 100원 정도, 107원이고요. 네. 산업용 요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 76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 우리 일반 가정은 88.3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100원을 내고 대기업은 76원을 내고 일반 가정은 83원을 내는 건 그렇더라고요. 예. 잘못된 거거든요. 대기업이나 산업이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절에는 다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국민들이 조금씩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자동차 기업들 좀 성장해야 되니까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기업마저도 전기요금에서 깎아주고 있냐라는 네.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또 의회가 더 이상 있는 사람들 편만 들지 말고 영세한 자영업자하고 또 일반 가정의 편을 들어서 요금을 현실화해 주면 좋겠다. 네. 네. 당장 동결하는 것도 물론 감사합니다만. 네. 5시 브리핑 함께했고요. 김정아 기자 그리고 우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에 만나보는 뉴스 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지난주에 하루를 빼먹으셨었지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10일 미국 중부를 덮친 토네이도 이 사망자 집계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미 중서부 여러 개 주에서 40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최소 92명 이상이 사망한 역대급 토네이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귀한 아수라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후 15개월 아기의 사연이 외신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그 주인공은 미국 켄터키주의 홉킨스 카운티에 사는 클라라 루츠의 손주인 생후 15개월 카덴과 생후 3개월의 델러스입니다. 자, 할머니 클라라 씨는 토네이도가 집 가까이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손주들을 담요로 잘 감싸서 베개 그리고 성경책과 함께 욕조통에 뉘어서요 지하실로 대피를 했습니다. 15개월, 3개월 된 아이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사정이 있어서 네네. 이제 할머니 집에 맡겨놨던 보고 건데, 네, 욕조에다가서는 대피를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라 씨는 토네이도의 집 전체가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욕조통을 꽉 잡고 손주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결국 욕조까지 들어 올려져서 아이고, 하늘로 날아갔고요. 아이고. 클라라 씨는 욕조의 뒤통수를 맞아서 아이고. 기절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행히 클라라 씨는 정신을 차렸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손주들을 찾아 헤매기 네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아기들이 뒤뜰에서 발견이 됐고요. 네. 이 생후 3개월의 델러스가 타박상을 조금 입기는 했지만 네네. 치명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 모두 거꾸로 뒤집힌 욕조 안에서 무사하게 베개와 성경책 그대로 함께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책과 함께 하느님이 네. 뒤집혀진 욕조 안에서 무사하게 아이들을 보호했네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네, 그래도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예. 이번 토네이도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 사망자 명단에서 가장 어린 희생자는 올해 9월에 태어난 2개월 아기 오클린 아이고. 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희귀 간질환을 타고 나서 생후 2개월 만에 수술을 받고도 체조 선수로 활약하던 9살 애니스틴 레클리도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기들이 세상 떠난 얘기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레클리의 경우에는 대피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사진을 찍은 그게 또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너무 이렇게 해맑게 V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네네.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토네이도까지 40개가 겹친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뉴스 들으면서 새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렇게 토네이도 희생자를 기리는 것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이번 주가 또 무슨 주간입니까?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다가오고 있죠. 네. 예. 이 지난 주말에 눈도 펑펑 내리고 날이 추웠는데 보기엔 예뻤지만 이럴 때 어려운 이웃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겨울 축제를 여는데요. 축제 이름은
2021 명동 겨울을 밝히다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번 주가 어느새 크리스마스 성탄인데요. 이번 날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네. 26일 일요일까지 이어지고요.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랜카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네. 아, 그런 거라도 보니까 조금 연말에 뭐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보는 것만으로. 괜히 설레고. 맞아요. 네, 예. 또 지금 명동 성당 앞에 그 LED 꽃이 맞아요. 수놓아져 예쁘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즐기러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시간은 24일 오후 6시에서 9시, 성탄 당일인 25일과 26일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까지 성탄 마켓이 열립니다. 신부님들께서 직접 음료도 만들어서 판매하시고요. 우리 성물방 가면 그 반짝반짝한 성물들 보면서 순간 무력이 확 솟잖아요. 네. 네. 이 청년 작가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성물, 생활 공예품 등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장에 조성될 희망나무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명동을 오가는 사람들이 희망나무에 소원을 적어서 매달 수가 있고요. 이 리본 값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서울대교구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에 전달이 되고요. 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좀 있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도 열린다고요? 예. 네, 전시도 열립니다. 이 장기기증 운동을 펼치면서 명동 밥집을 운영 중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요. 내년 1월 말까지 명동 대성당 앞 1898 광장에서요. 네. 오소서 거리의 예수님이라는 기획 전시를 엽니다. 명동 밥집이 그동안 사용한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서 만든 천막 야외 배식소와 성탄 트리 등을 볼 수 있고요. 또 명동 밥집을 찾는 노숙인의 시선을 담은 영상도 상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노숙인 10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인 35,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나눔에도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 날부터 26일까지 명동 성당 입구에서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서울 브라스 사운드 등이 직접 부르는 캐럴로 귀호강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껏 느끼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축제에도 참여해 보시고 기부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축제도 즐기고 좋은 일도 하고 캐롤도 들으면서 귀호강하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초이스 이혜은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년 전 오늘입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30살 이주 노동자인 속행 씨가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안 가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강경화로 인한 식도 정맥류 파열이었지만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적절한 난방도 없이 지낸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서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후 정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 환경을 파악하고 이주 노동자 기숙사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또다시 한번 추운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다야라이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속행 씨 사망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다야라이 위원장님, 네, 이주 노동자들 삶을 함께 좀 다루고 계십니다.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속행 씨의 사망이 지금 이제 일주기가 되었는데, 예, 일주기를 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시나요? 예, 이주동자들이는 함께 일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가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동자들이 여러 산업 현장에 일하고 있고 네.
안타까운 거는 이 이주동자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산업 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로 또 산업재해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속갱시가 사망했는데 일주기 1년이 벌써 됐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이주동자들이 왜 이렇게 안국에 와서 사망 죽어야 되냐. 또 이주동자들이는 자기네 꿈도 이루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네. 여기 가루돼서 아니면 여기 묻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왜 반복해야 되나, 왜 우리가 주모 이 행사를 자주 열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네.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렇죠. 언제 예. 이게 이런 날이 없어질 날이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30살 속행시.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안 가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때 상황 좀 아시는 대로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 속갱시 캄보디아 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불법 가건물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숙소에 살고 있고요. 네. 이분이 그날은 이게 아주 날씨가 아주 춥고 영하 18도 정도였고 이 난방 장치가 아무것도 없고 네. 전기도 안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네네. 날이었고 이 노동자 4년 전에 들어오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데 갔지만 이 쇼킹 씨는 그 방에 그냥 내가 여기 잔다라고 해서 자는 건데 이게 주의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아주 열악한 숙소였고 안타까운 거는 한 번도 건강 검진도 아직 못하고 고강도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은 지금 간경화 이렇게 간경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는 이 열악한 환경, 숙소, 또 고강도 노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네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간경화가 사인이었지만은 18도, 영하 18도에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30살의 속행 씨의 지금 사망 일주입니다. 12월 20일이었는데, 자, 지금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뭐 좀 언론도 타고 이야기가 나오고 관심도 조금 모아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1년 사이에 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정부가 그 이후 내놓은 대책은 비닐하우스 이런 임시 가건물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이런 거는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금지다라고 예. 발표해놨어요. 하지만 그 까망망이 없는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 이런 임시 가건물들은 숙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화는 조금만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 그 같은 불법 가건물이고 사람 살 수 없는 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인데 바깥에 있으면 비닐하우스 이 까망망 바깥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는 아주 이게 뭐 안타까운 거 이주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조치입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이 바뀌었지만 완전히 이게 종합적인 대책은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2021년부터는 신규 노동자들이 고용할 때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한테는 신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임시 가건물 불법 가건물에서 기숙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또 많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적으로는 그런 컨테이너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는 났지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조그만 원룸이라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게 지금 이주동자들 스스로는 여기 한국의 상황들이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는 건지 그런도 모르는 잘 상황이고 모르는 분들도 많고. 많고 또 보증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증 제도가 있고 또 돈도 한꺼번에 뭐 할 수도 보증금이 없고. 없으니까 방도 구하기가 힘든 구하기 거죠. 힘들고 예. 지금 이주동자들이 그러면 사업주가 해줘야 되는데 사업주들이는 지금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밀라 아파트는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멀리 있어서 구해줄 수가 없다. 구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옆에 있으면 자주 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아무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어도 안 해주는 거고 네네. 또 정부에서 조금 지원이 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다. 지원이 네.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정부도 조금 책임져야 되고 사장님들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옆에 지고 싶었는데 임대 땅이라서 임대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도 네네네.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조업도 여러 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에도 다 컨테이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거는 법도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돈도 없고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주동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숙소를 구해서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법이나 어떤 근데 지금 이런 규칙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정부의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고 아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지침에 대한 하지만 이 지침의 문제점이라고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조금 알고 있고 네. 조금 기숙사 제공에 대한 기숙사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그렇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 안 해주는 사업주도 있고 공무원들이도 이렇게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사장님들이 이쪽에 제출 않은 대로 그쪽에 본국에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주동자들이 숙소에 대한 내가 알 권리가 있다라는 게 모르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네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숙소 문제와 별개로 해서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를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금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이주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숙식비 징수 지침에는 엄청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임금이 이게 한꺼번에 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임금 전액의 원칙이도 위배되고 발부해서 20일까지 이주동자들이 숙소비로 공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숙식비 징수 지침 때문에 사업주들이 다른 방 얻어서 월세 장사를 한 사업주들도 있고 한 방에 여러 명이 지금 15명부터 15명에서 8명까지 내렸지만 8명 한 방에 이동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게 한 방당 아니고 30만 원짜리 방이 있으면 8명이 있으면 이렇게 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가보다는 엄청 많이 사업주들이 이게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8명까지 넣을 수 예, 있다라는.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20만 원씩을 징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은 30만 원짜리. 그래서 이게 월세 상사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악용하는 거군요. 예, 악용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주동자들이 이게 임금이 잠깐만은 이 지침입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으로서는 이 지침은 불법의 지침이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기숙사 숙소비 징수 지침은 폐지해야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주동자들이 안전하게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네네. 했습니다.
지금 그 일주기를 오늘 맞이하는 석행 씨의 유족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이 노동자 사망하면 이렇게 뭐 산업재해하면 이렇게 우리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숙경 시도 이 산업재해 라서 이 뭐 사업주의 책임이 지금 이 현장 안에 네. 사업장 안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재해고 그래서 유족 보상을 받아야 된다, 산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이주 변호사님들이 지금 오늘 산재 신청을 의정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중이시군요. 진행을 했고요. 예, 예. 그래 이 건은 여기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여러 이 화학 물질 이렇게 주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지금 산업재해로 이 산업재해라고 이게 산재 승인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산재 사망인데 이 노동자들이 돌연사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돌연사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를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오늘 우리 1년이 됐지만 정부가 또 네네. 그쪽에서 콤보디아 인력부에서 제대로 협조 안 해줬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유가족들이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이 의무를 우리한테 해주고 네네. 변호사님한테 해줘가지고 오늘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니까 인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다얄라이 위원장께서는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요. 일단 이 땅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선으로 좀 대한민국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로에서 안국에 왔습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노동자입니다. 지금 엄청난 자별과 우리 자별 속에 살고 있고 네네. 이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사망했을 때만 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네네. 잊어버리고 네. 그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이 기숙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요구를 우리가 네네. 수십 년이 했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한국의 이주동자들이 오는 게 이주동자들이도 같은 여기 사회 구성원이고 네. 그래서 이 자별을 정당화하는 제도만 실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제해서 이주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고 고용화제에서 이주동자들이 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화제를 배제해야 됩니다. 또 사회에서 이주동자는 네. 이제 어려운 일이 또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셔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요.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예. 된다. 그다음에 똑같은 권리를 실현해서 한국에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식,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인식은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다얄라이 이주노동자 위원장과 함께 오늘 속행시의 사망 1주기를 맞아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더 많고 쌓인 이야기 많으실 텐데 오늘 여기까지만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가짜뉴스 진짜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오늘 어떤 팩트체크 해봅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네. 좀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사 건수가 워낙 늘었어요. 확진자 네네. 늘다 보니까 11월 첫째 주에 한 14만 5천 건이었는데 최근에 12월 둘째 주 보니까 하루에 그 24만 5천 건 정도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검체 채취 도구의 안전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좀 퍼졌어요. 그래서 SNS하고 블로그 보니까
그 코 안에 넣어서 검체 채취하는 면봉에 있어요. 예. 그 유독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 검사 받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주장들이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되면서 네네. 이 코를 자주 쓰시면 암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PCR 검사 면봉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네네. 이런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를 아. 좀 볼까 합니다. 코를 이런 농담은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코를 자주 쓰시면 코피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이게 참 우리가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네.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새로운 일들을 매일 겪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어떤 가짜 뉴스 내지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다 나와도 사실 뭐 누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서 말이죠. 근데 이제 가짜 뉴스에 우리가 혹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또. 그래서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네. 검사용 면봉이 산화에틸렌이라는 물질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체 유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 올린 사람들은 면봉 포장지에 보면 이 산화에틸렌 실제로 써 있습니다. 문구를 네네. 보여주면서 네네. 이게 발암 물질이다. 포함이 돼 있다. 이 산화에틸렌 같은 경우는 1급 발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은 백혈병과 유방암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네. 이런 사실이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허. 이게 이제 진짜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그냥 듣고 나면은 무서워요 그냥. 왜냐하면 이 네. 산화에틸렌을 쳐보시면 실제 발암 물질이라고 발암물질 써 나오거든요. 있으니까. 예. 아하. 이게 뭐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서 답변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 있는데 여기서 또 살펴봤고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네네.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식품의약품 안전처, 네. 식약청. 근데 예. 이제 직접 문의를 한 거죠. 네네. 그랬더니 산화에틸렌은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의 재료가 아니고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다 이런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에틸렌 가스는 의료기기 멸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식약처가 이 산화에틸렌 가스 자체는 발암 물질이 맞는데 오랫동안 의료기기 제조 공정 중에 멸균하는데 이미 사용을 해왔고 아하. 멸균하고 나면은 증발하기 때문에 잔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쓴지 찾아보니까 오래된 수십 년 됐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거 오래된지 알아야지 근데. 모르죠. 모르니까. 그동안 예. 관심이 없었고요. 누가 또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은 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도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식약처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길 보면은 산화에틸렌 가스 잔류량은 24시간 이내 접촉 의료기기의 경우 4mg.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면봉은 이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접촉 시간이 24시간보다 또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무슨 뭐 큰 행사 같은 거 이렇게 네. 뭐 사회 보러 가면은 코 이렇게 쑤셔가지고서는 내놓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말들이 퍼지고 확인 안 하면 실제 그런가 해야 되나 생각이 예. 있을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영민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산화에틸렌 멸균법이 의료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 장비 중에 멸균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고온 고압 멸균하다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의료진 의료기기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산화에틸렌 써서 실제로 멸균을 하고 있고 아하. 결국 이제 원래부터 많이 쓰여져 왔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의료기기다. 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FDA라고 네. 하는 데가 아주 상당히 그 규격이 월드 스탠다드라서 여기서 안전하다 그러면 또 안전하다고 이게 믿잖아요. 이런 예. 음모론 내는 분들 보면은 네. 야 우리나라 주장 또 믿을 수 없다. 뭐 외국 어떤지 한번 봐봐라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보니까 예. 산화에틸렌 가스 수십 년 동안 의료 장비를 멸균하는데 네네. 사용이 되었고 미국의 모든 의료기기의 한 50%는 이걸로 이제 멸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예,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의료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에서부터 신체 특정 부위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좀 더 전문화된 기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역시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거고 많은 의료기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철저한 안전 절차를
거쳐왔지 않겠냐. 만약에 네네. 문제가 생겼으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잠잠하게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네네. 이런 거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우리가 이 시간마다 월요일마다 체크하면서 보면은 네. 사회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맞아요. 그런 흉흉할 때 예. 이런 말 그대로 루머나 가짜 소식들이 이렇게 돌곤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네. 근데 요즘이야말로 그 전 세기를 그 한번 돌아봤을 때에도 이만큼 흉흉하고 불안한 데가 없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백신 관련해서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요. 한 의사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네. 미생물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것도 이제 가짜로 됐고 어. 올해 초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빌 게이츠가 네. 이 백신에다가 칩을 내장했다는 넣어놨다고. 거예요. 뭐 별의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 야, 믿을까 하는데 어. 믿고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가짜 뉴스가 네. 그러니까 백신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러죠? 면봉. 면봉. 예. 코로나 채취용. 채취용 면봉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것이 가짜 뉴스로 떠돌고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결론이네요. 여러 이제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전문 기관에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이 산화에틸렌이 가스 형태로 면봉 멸균을 위해 사용은 되는데 네. 허용 용량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명분은 이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팩트 체크한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때일수록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혹은 걸러서 볼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때가 조금 아닌가 더 싶어요. 깊게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네. 여러 언론 몇 가지만 보시면 네네. 팩트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짜 뉴스 그리고 진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2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상의 뉴스 공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몸과 마음 뜨끈하게 데펴줄 수 있는 그런 저녁 메뉴 잘 챙겨 드시고요.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FM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